요즘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매일 걷는 거리, 무심코 지나치는 건물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어떤 흐름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차로 한 10분쯤 달리면 조금은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마치 항구에 와 있는 것처럼 커다란 화물 컨테이너 40여 개가 쭉 늘어서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창고인가 싶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문과 창문이 달려 있고 사람들이 그 안을 분주하게 오가며 청소도 하고 침구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컨테이너로 만든 호텔입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는 가성비 숙소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넓은 공간 대신에 꼭 필요한 기능과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걸 집중한 곳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새로운 종류의 숙소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혹은 아주 현실적인 우리 시대의 어떤 필요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잠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체크인을 하고 1인용 객실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거예요. 주변 비즈니스 호텔의 절반 정도 가격인데 꽤 아늑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납니다. 물론 냉난방 시설 다 되어 있고요. 간단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작은 조리 공간에 깨끗한 개별 욕실까지 하룻밤 묵어가기에 필요한 건 정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차가운 쇠로 된 컨테이너 안에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죠? 심지어 이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정말 현대판 유목민을 위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던 한 중년 남성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싸잖아요. 골프 치는 친구가 알려줘서 와봤는데 사실 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 짧은 말 속에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렴해서 좋다는 현실적인 만족감, 그리고 어쩌면 이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약간의 씁쓸함 같은 거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공항 근처가 아니라 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정말 한복판에서 이것보다도 더 저렴한 잠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누일 최소한의 공간, 그 공간을 찾아서 말이죠. 유명 관광지 근처에서 4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하룻밤을 보내려면 몇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캡슐 호텔 같은 곳이 있죠. 대신 좁은 사다리를 오르내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고 높은 곳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인터넷 카페라는 또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은 거의 포기하는 대신 하룻밤 정액 요금으로 밤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예전에는 그저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게임을 하던 것으로 생각했던 인터넷 카페가 어느새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의 조용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의식해서인지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샤워 시설까지 갖추거나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늘고 있다고 해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누군가에게는 이곳이 유일하게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보죠. 컨테이너 호텔에서부터 캡슐 호텔, 그리고 밤샘 정액제를 내걸고 있는 인터넷 카페까지 어째서 이런 형태의 잠자리가 점점 더 필요해지고 또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 이 현상 뒤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불과 지난 6개월, 그러니까 반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도쿄의 신축 맨션 가격은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이건 그냥 조금씩 오르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거의 폭등에 가깝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그 속도를 집값이 아예 다른 차원의 속도로 앞질러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는 아주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아주 비싼 고급 주택 시장의 상황은 훨씬 더 극적입니다. 지금 도쿄의 고급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시 안에서 누군가는 기록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는 동안 바로 그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룻밤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평행 세계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 그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한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경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가격의 집들을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 있는 걸까요? 이 뜨거운 수요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은 바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엔화 약세, 그러니까 일본 돈의 가치가 낮아진 상황과 맞물려서요. 해외 자본의 눈에는 도쿄의 부동산이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게 된 겁니다. 자국 통화로 환산했을 때 최고급 부동산을 예전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일종의 박앤세일 기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들의 자금이 지금 시장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와 같아요. 처음에는 돌이 떨어진 한 지점에서 파문이 일지만 그 물결은 결국 호수 전체로 퍼져 나가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까요? 먼저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최고급 맨션, 즉 시장의 최상위층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치솟겠죠. 그럼 원래 그 최고급 맨션을 사려고 했던 부유한 현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한 단계 아래 등급의 주택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그 다음 등급의 주택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또 오릅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해서 아래로 도미노처럼 내려오면서 시장 전체가 위쪽으로 들썩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넘볼 수 있었던 가격대의 집은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경제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집에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거대한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평화롭던 한 동네의 구체적인 갈등으로 번졌고 결국 일본 전역의 뉴스가 되었는지 한 건물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건물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통보가 도착했죠.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원래 내던 월세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건 협상을 하자는 게 아니었죠.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에게 그냥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평화롭게 이어져 오던 세입자들의 일상은 그날 이후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 요구로 시작된 갈등이 계속되던 10월의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복도와 계단을 포함한 건물 공용 공간의 모든 전기가 나가버린 겁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정말 황당했죠.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는 꼬박꼬박 받아갔으면서도 정작 건물 전체에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은 암흑 그 자체였고 나이 드신 민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를 겪었던 한 주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차라리 바깥 도로가 더 환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내가 매달 돈을 내고 사는 내 집 안보다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길거리가 더 밝았다는 말.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감과 막막함, 그리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담겨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집주인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일부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단기 여행객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민박 영업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고통과 안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의 규칙은 과연 누가 정하는 걸까요? 단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오랜 시간 삶을 일궈온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이토록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결국 이 힘겨운 싸움 끝에 집을 떠나야만 했던 한 세입자는 이렇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내 집이었는데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아주 깊은 상실감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과 추억, 이웃과의 정이 깃든 소중한 공간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사람의 허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계속되는 횡포와 무관심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결국 한 세대에 걸쳐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하나둘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아마도 훨씬 더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짧게 머물다 가는 여행객들이 채워지게 되겠죠. 한 공동체의 기억은 그렇게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도시의 불빛은 나날이 더 화려해지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들고 새로운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계속 솟아오르니까요. 하지만 그 밝은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또한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길고 짙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은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